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 대만 쪽에서 있었습니다. 네. 강진이 생기면서 이제 TSMC의 생산 차질이 좀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어서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팹에서는 회사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직원들을 대피시켰다라고 했어요. 일부 팹에서는 팹이 어떻게 되는데 팹에서 대피시켜.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전력이 중간에 끊겼다. 잠깐 정지됐다. 일단 다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굉장히 큽니다. 국내 증시 흐름이랑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코스닥은 이대로 좀 많이 계속 빠지는 걸까요? 지금 계속 힘들까요? 이틀 동안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이 이틀 동안 빠지게 만든 이슈가 그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게 해소가 좀 안 되면 좀 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 쉽게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6월부터 금리를 내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점점 이제 가능성이 좀 내려가는 수준인 것 같고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이 높은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꺾이고 좀 확실한 종목 이외에는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좀 곁다리로 같이 올랐던 HBM 수혜주로 일명 묶었던 회사들은 뭐 그대로 속절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바이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어려울 거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성장주.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네.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건전한 조정이 또 있어야겠죠.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왜 웃으셨어요 방금? 조정이란 게 네. 건전한 조정 이런 거 너무 짜증납니다. 보고 있으면 화납니다. 예. 조정은 그냥 조정입니다. 아픈 조정이에요 모든 네, 조정은.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아직 그림이 안 그려져 가지고요. 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아마 여기서 또 저희가 다 얘기하는 거 지난주부터도 그랬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이렇게 목에 차오르다 보니까 그런데도 잘 가네. 이런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좌시했었죠. 그냥 뭐 외국인들 사면 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들마저 미국 시장이 그냥 출렁이니까 그럼 무슨 자산이 좀 이상해요 요즘에. 예, 물론 매크로 지표 따라서 이제 일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달러가 강세인데 금이 강세고, 네, 그리고 또 한때 그럼 코인은 뭐 또 다른 얘기이긴 하겠지만 코인이 가다가 또 훅 꺾이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동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딱 경제학 교과서에서 금리가 어떨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거랑 또 다르게 움직입니다. 유가도 막 저렇게 가는 거 되게 특이하잖아요 지금 같은 네.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기조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10년물 국채 금리 4.5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타격이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하러 주식해? 이런 느낌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쪽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거의 뭐 5% 진입하셨을 때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저 밑에서 막 이거 올라가면 어떡하나? 작년 10월 달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때 예. 폭락을 했을 때. 예, 네. 다 그거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풀 좀 꺾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4.5를 안착할 동인이 뭘까라고 보게 되면 4.5를 또 안착해서 가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요즘에 연준 위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금리 인하 얘기는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여기서 뭐 어떤 지표가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시장은 모르죠. 예측을 불가한 쪽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뭐 시장의 기술적 반등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금리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금리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서 이제 20bp 정도 더 오르면 4.5가 돌파를 하는 건데 네. 4.5를 돌파를 하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채권 시장 생각하고 있는 연간 금리 인하 폭 그렇죠. 3번이잖아요. 네.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3번이 줄어드는데 네. 이제 시기도 문제니까 3번이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네. 시기가 뒤로 가게 되면 3번이 아니라는 얘기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나오는 지표 하나마다 또 이렇게 딱 레이저를 쏘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당장은 이번 주에 고용 지표 또 봐야 되고 다음 좋게 주에 나오겠죠? 네? 졸츠 구인 보고서가 지난달보다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죠. 또 네. ADP 하나 더 있는데 네. 그것까지 봐도 그러니까 보는 게 시선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뭐 서프라이즈한 숫자 뭐 비농업 고용자 수 뭐 20만 이상으로 쫙 올라가는 이것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마음을 좀 돌리려고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부터 네. 다음 주에는 또 CPI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또 지표 따라서 반응하는 거 봐야 되겠네요, 그냥. 네. 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이슈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 쇼크로 인해서 국내 장에서도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께서 임기 첫날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 끝내겠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져서 더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장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오늘 2차 전지 약세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 쇼크는 사실 다 예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예견이 돼서 이때까지 좀 그 판매량 추정치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최근에 추정한 곳들이 41만 대, 이 정도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 전에 추정했던 거는 뭐 45만 대가 좀 평균이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38만 대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쇼크적인 수치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한 8.5%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을 한 거고요. 사실 아이비들도 이 30몇만 대를 예측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네. 전부 다 이제 40만 대 이상으로 예측을 했었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한 20% 감소한 굉장히 좀 심각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부분이 이제 모델 3하고 모델 Y가 대부분인데 이 강력한 경쟁자들이 요즘 좀 비슷한 중국 차들이 좀 싸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국 소비 경향도 강하고 실제로 테슬라의 판매량도 조금 중국에서 저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수요 쪽의 요인에 의해서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 이번에 테슬라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급층 요인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화재 때문에 이제 독일 공장 잠깐 셧다운했던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물류 차질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인도량이 좀 줄은 거에 좀 많이 영향을 좀 줬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김민수 대표님 이제 조만간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7일이죠. 맞나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생각보다는 실적 안 나쁠 것 같습니다. 안 나쁠 것 같다. 저희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폭망했네 이 정도 실적은 아닐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또 기대가 낮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판매량 관련돼서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중국에서는 안 먹힙니다 이제. 그렇죠. 예. 전기차 사실은 FSD를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미국처럼. 그것도 그렇고 네. 중국은 일단 지금 분위기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우리 샤오미의 울트라 스피드 7이 스피드 울트라인가요? SU7? 네. 이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잘 맞는 거 이거 우리 거 사야지 뭐 이런 분위기. 네. 또 갖다 바로 한 40% 환불하더라고요. 그 영상 하나 보고. 네. 네. 아주 차가 춤을 추대요. 네. 물론 뭐 보셨습니까 그거? 아, 못 봤습니다. 안 주행하다가- 좋았다는 얘기죠? 예. 분노의 질주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쫙 돌아버리고 자, 네. 아주 좋더라고요. 자도 그게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알아서 돌아버리고. 네. 네. 그런 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이번에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미국의 페어몬트 공장에서 모델 3 페이스리프트 나오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페이스리프트 나오는 거? 아, 못 봤습니다. 예. 아, 옛날에 나온 거요? 조금 날렵하게 생긴 거. 예, 네. 예.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지연됐다 이건 약간 핑계성. 두 번째는 홍해에서 물류 때문에 유럽 가는 거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네. 약간 핑계성. 세 번째는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 화재 났습니다. 그거 진화하느라고 됐는데 테슬라는 되게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오히려 차 안 팔리는데 약간 핑계 될 수 있겠다. 이런 쪽에서 그렇게 나왔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대세가 일단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전기차로 가기 전에 이게 지금 대세인데 이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기아에서도 그 스타리아 같은 이 큰 현대차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스타렉스. 하이브리드 나온다고 그러고 왜 그 상용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그렇고 카니발도 하이브리드로 나오는데 이게 물량이 없어서 1년 대기 중입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도요타도 이제 거의 뭐 30%까지도 하이브리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로 가기 전에 지금 먼저 대세로 자리 잡는 과정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약간 고민이 되는 과정들이 좀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하나로 좀 자리 잡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 거,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금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면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 그냥 끝이겠죠, 여기가.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밸류 뭐 GM 포드 조금 더 전기차로 들어가는 회사들만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거 플러스 알파, 네. 이걸 얼만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때 있잖아요. 왜 또 머스크의 이거 믿을 수 없겠다, 뭐 CEO 리스크 이런 거 나올 때쯤 되면은 단기 바닥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에서 한 번 더 빠진다. 네. 슬슬 들어가봐도 될 때가 아닌가 생각 들고 있고,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을 겁니다. 또 FSD를 비롯해서 우리 AI 회사야 이런 거 내보내고, 또 실적 발표 때에서는 그래도 또 나오는 이제 ESS부터 좀 지금 준비했던 실적 받쳐주는 것들 이거 부각시키고 뭐 그러면은 그렇게 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일단 관심이 없는 거죠, 이쪽에. 지금 다 반대쪽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약간 멀어진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신차 판매가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신차 판매 1분기 같은 경우도 5% 늘었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전체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요. 네. 신차 판매 전부가 꽤 높은 거죠. 거기다가 전기차는 15% 늘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똑같이 작년 2023년도 전년 동기를 가보게 되면 50%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꺾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증감률을 보게 되면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아유 전기차 망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네. 하나의 또 포인트인데,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한마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걔 위축되고, 네. 예, 그런 거긴 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또 생각이 바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대해서는 제가 우려하는 것보다 또 그렇게 가느냐, 이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또 이럴 수도 있는 사람. 네,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려가 좀 많이 반영돼 있다는 거는 주가에서도 보여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일 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하나로 정리를 해버리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네,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셨고요. 저희 다음 이슈 좀 볼게요.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규제에 우리나라도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네, 그게 좀 예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그때도 한창 걱정이 많았잖아요.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고 네. 제대로 장비를 수입을 못 받으면 거기서의 생산 차질도 있고 매출에 타격도 있을 텐데 걱정이 많았는데, 한동안 그게 좀 이연이 됐다가 다시 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랑 이미 일본이랑 네덜란드는 이 첨단 반도체 관련 장비들을 이제 수출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이랑 독일도 좀 같이 동참해라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하고 이미 3월 달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서 이제 6월 달 정도면 이제 합의에 다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합의에 다다를 걸로 예상이 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수긍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장비 반입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공장에서 좀 생산 차질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들고요. 앞으로도 이 미중 간의 이 분쟁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중국의 무역 관행이 상당히 불공정하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규제를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우리의 이 정당하게 발전할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침해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옐런이 또 이제 방문을 며칠 동안 중국을 할 예정인데, 이미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그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보조금을 쏟는 바람에 뭐 태양광 등에서 공급 과잉이 너무 좀 심해졌고, 그래서 많은 미국 업체들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한 만큼 이번에 중국에 가서 뭐 대면을 한 상태에서도 아마 그런 비슷한 관련 규제에 대한 언급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중 간의 이 분쟁이 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좀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대표님의 의견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지금 분위기에선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다 실적하고 이제 성장의 이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는 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거론된 회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인데 네. 뭐 다 한미반도체는 굿 안 돼요 그래도. 예.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정도인데 오늘 그래도 밑골이 좀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황이 이런 상황 쪽에서 뭔가 어떤 그걸 규제를 통해서 나온 거는 좀 더 구체화가 돼야 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때쯤이면 1분기 실적 가이드가 거의 다 나오고 올해 예상치를 막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혹시나 뭐 조정의 빌미가 되게 되면 그때 올랐을 때 그런 쪽으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한 또 6월 달이라고 그러셨죠. 뭐 네. 공식화 되게 되면 그게 문제일 것 같고, 그 전에는 뭐 그냥 진행되는 대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대만 지진이 더 단기적으로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1부부터 네. 대만의 TSMC가 이제 뭐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다 했었나요? 어떤 우리 증시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각자 한 분씩 좀 들어보고 있었거든요.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 몰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대만 가본 지가 언제? 네. 아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스하셨습니다. 일단 그 TSMC가 네. 생산 차질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시장에 큰 영향이 이번 지진으로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들긴 하는데요. 뭐 만약에 이런 지진이 또 발생해서 이제 생산 차질이 있으면 뭐 반사 수혜가 삼성 파운드리의 그 아주 일부지만, 전체 매출의 일부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기대는 뭐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오늘 그래도 장중에 네. 그 아침에 그 속보로 들렸잖아요, 그 소식이. 오전에요. 네. 예. 그 전부터 이미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장중에 좀 갑자기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혹시 그 아직 TSMC가 뭐 그 현황에 대해서 뭐 어떤 상황이다, 차질이 있다, 이런 게 공장 타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잠깐 이제 반등을 했던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뭐 결국에는 이제 차질이 없다고 했으니 뭐 앞으로 시장 영향에 별다른 이제 끼치는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제 답변하셔야죠. 끈질기시네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한 번이라도 단 1초라도 멈춘 적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격이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한테는, 그러니까 항상 대만, 원래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슈를 참으면 안 되고, 아유 다친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이게 먼저야 되는데, 산업부로 분석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인간적으로 좀 죄송합니다. 좀 그게 먼저고요. 네. 일본이나 또 대만이나 뭐 지진 나게 되면 또 경쟁 관계 쪽에서 뭐 반사익 이런 거 많이 찾아보는 것 같은데, 한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6.6이었나? 그때 2016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 막 돌아서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좀 가속도로 좀 붙였던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때 수혜였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하는 거 그거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이라도 멈췄으면 그 영향 좀 있습니다. 그 지금 뭐 6천만 달러 정도로 손실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직 모르죠. 가서 진짜 확인하고 다 봐야 될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수혜가 될 것이다,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TSMC에 맡겼던 쪽들이 아이고 불안해서 안 되겠네, 샘성 와가지고 주문 받으려고. 물론 이제 4나노 이하에서는 지금 삼성하고 TSMC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텔은 지금 적자가 10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뭘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그렇게 되면 혹시나 이렇게 딱 틀어서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대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TSMC가 약간 중단되게 되면 HBM 쪽도 패키징 할 때 약간 문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이닉스한테는 공급이 좀 지연이 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하이닉스한테는 조금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거를 통해서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봐야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정도는 넘어가요. 근데 내일부터 한 좀 공식적인 코멘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으면은 딜레이가 한 몇 주라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그거는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 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네. 참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겁니다, 둘 다. 일단은 예, 오늘장 그쪽으로. 흐름만 본다면 네. 예,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코멘트 있으세요, 각도기님? 아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BM 만약 이게 조금 심각한 타격이었으면 네.
분명히 이제 미세 공정 라인에서 그 엔비디아의 제품이 제대로 못 나오면 거기에 쓰여질 반도체 메모리 HBM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한국에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TSMC 외에는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네. 파운드리가 없는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지연인 거죠. 그러면 아마도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뭔가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와 그 TSMC 간에 분명히 지금 직통 라인으로 통화가 되고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애플도 통화가 되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생산 차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그게 알려진다면 시차를 두고 엔비디아는 해당 관련한 IR을 할 것이고 그럼 그걸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를 하루 이틀 보시면 TSMC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거는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OU 쪽의 공장 라인이 좀 타격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네. 패널입니다. 패널은 그 패널 가격 요즘 막 고생하고 있는데 요거는 패널 가격 공급 여파지다 보니까 뛸 수 있겠죠. 디스플레이 말씀하시는? 예, 디스플레이 쪽이요. 네. 그쪽은 혹시나 이제 패널 가격들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는 공장 좀 많았대요 거기가. 그거는 당연히 영향을 끼쳤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내일 패널 관련된 쪽 혹시 OLED는 아니겠지만 뭐 그래 그쪽 관련된 쪽들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가 거의 뭐 영업이익 5조 이상으로도 잡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놀래서 5조라서 5조면 좀 놀란. 네. 네, 뭐 팀장님. 어쨌든 상당히 좀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반도체 업체를 다 같이 가잖아요. 업황 회복은 다 같이 누리니까. 근데 마이크론에서 벌써 이미 힌트를 다 받았습니다.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이 12월, 1월, 2월 이렇게 합산돼서 나와서 1월, 2월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당한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이 반영이 됐고 그게 고객들한테 가격 인상으로 좀 전가가 됐다라고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유리한 상황이고 이미 디램 가격은 이제 올라온 지 먼저 올라왔고 낸드는 최근 한 2, 3주 동안에 굉장히 좀 품귀 현상이 많아서 심지어 2분기에 25% 가격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어저께 삼성전자한테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디램과 기존 레거시 낸드까지 다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온 게 제 생각에는 이제 HBM에 대한 뭐 납품 기대감보다는 기존 레거시의 업황 반등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때까지 지금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간의 이제 밸류에이션 갭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30% 넘게 벌어졌었습니다. 그게 HBM에 대한 적응의 차이였고 이번에 다시 그게 한 일주일 동안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레거시 업황의 반등을 반영을 한 거라고 보면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은 아마 반영을 하지 않을까. 네, 업황 반등을 실적에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예상했던 EPS 대비 한 2배 정도 발표가 됐었고 2분기 가이던스도 심지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2배 가이던스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더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삼성전자도 아마 비슷한 실적을 발표를 할 거고 그 컨퍼런스 콜 가서도 업황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왠지 예전에 항상 움직여왔던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 나면 오르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왠지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너무 그 전부터 반영을 좀 하고 있어서요. 네. 대표님은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느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인 건가요? 팀장님도 K 증시에 많이 적응하셨네요.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FM 가이드 보고 또 놀랐네요. 어제까지도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삼성전자가 5조 600억이었거든요. 네. 지금 5조 1,700억 나와 있네요. 네,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네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뭐 애널리스트들 분석던 5조 5천억이 이제 기본 나오는 것 같고. 5조 5천억이요? 예. 네. 거의 이제 다들 올리는 분위기고. 5조 7천억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이즈는 6조 아닐까. 그 계속 이렇게 뭐 다 올리는데 저도 올리죠 뭐 이런 분위기. 네. 그 정도 나오게 되면 좀 서프라이즈로 반영하지 않을까. 근데 한 5조 5천억 정도쯤 나오면 그냥 시장에서 그냥
그 올렸던 분위기 알고 있었는데 네.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찰시한 매물 나올 수 있다. 예. 당일에. 네, 당일도 그렇고 한 며칠 갑니다. 네. 쭉 해서 이럴 때 그냥 또 외국인들이 사던 거 하나 그대로 가만 관망한다. 그러면 이상한데 그래서 누가 또 던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을 거로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저 고점에서 끝인지 아니면 여기 시작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1분기가 시작으로 2분기, 3분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조정 나오면 받아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이번 뉘앙스를 잘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뭐 지금 다 얘기하는 것처럼 다 좋을 텐데 두 번째가 갤럭시 S24 잘 팔았대잖아요. 그 반영이 됐겠죠. 게다가 또 SDC,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애플 때문에 조금 좀 약간 울 겁니다 지금. 그거 반영되는 실적도 들어갈 거고 가전은 모르겠고요. 네, 뭐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은 기대 요인들이 두 개가 더 있다 보니까 두 축이 모바일하고 뭐 모바일이 그렇게 영업이익에 큰 차이를 못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있다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높이 주는 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선반영은 K증시다 그냥 선반영. 네, 그러면 변동성 커질 거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85,000원대 위에서 이상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85,000원대가 거의 있잖아요. 지난 월봉에 9만원대 막 출발했던 그 월봉 때다 보니까 여기 이상으로 그냥 훅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기를 일단 단기 한계로 두고 밑에 출렁했을 때 그때 혹시 지금 안 갖고 계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앵커님?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주주들의 평균 단가가 한 82,000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아이고 그분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3,000원 먹고 팔 것이냐 뭐 이런 거요? 아니 네. 조정 나오면 더 사야 되는 건가. 제가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네. 이거를 82,000원에 사는데 지금 85,000원대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추가로 돈 넣어서 하면 좀 좋겠는데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좀 줄입니다. 줄였다가 다시 흔들리면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돈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 이래도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근데 일단은 단기 흔들림은 점도를 하고 보는 게 K증시의 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이미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네.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끝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업사이클에서는 일단 HBM에 지금 삼성이 잘 적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도에는 JP모건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빨리 적응을 해서 아마 이 다음 단 5세대부터는 아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기술력이 더 앞설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많거든요. 이미 기술 격차를 HBM 3세대보다는 많이 줄인 상태라서 그래서 내년에 혹시 그런 그림도 좀 HBM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업황 반등의 아직 기간도 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이제 막 턴에서 실적이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네. 디램이 쇼티지 되는 상황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단기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면 확실한 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 팀장님 얘기 나오면 삼성전자를 네. 꾸준히 매달 한 50만 원씩 사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 삼성전자를요? 예. 다음에 저는 좀 기다렸다가 일단 저는 베타가 더 큰 주식을 좀 살 것 같고요. 개인적인 성향상. 베타가 크다. 네, 네. 시장 좀 성장 소부장이네요. 가능성. 네, 소부장을 예. 살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로 한다 그러면은 네, 뭐 적금처럼 이렇게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고 소규모로 가다가 나중에 또 반도체는 항상 이제 시크릿컬다 보니까 사이클이 있으니까, 예. 사이클이 다시 빠질 때가 분명히 올 거잖아요. 이게 뭐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좀 크게 또 들어가서 기다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사이클의 고점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이클의 고점은 아무도 판단- 모르죠.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또 저희 이포복에서 여러 가지만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뭐 오르면 오르는데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이번에 경험 네. 네 말씀하시죠. 수출 금액을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최고 수출 실적이 123억이었어 월별. 네. 근데 이번에 117억을 찍었거든요. 역대 2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몸을 풀은 상태냐, 100% 풀었던 상태냐. 그러니까는 뭐 투수가 투수판에 올라가기 전에 몸 풀잖아요. 몸 풀고 이제 전력을 다해서 공을 던진 상태냐, 아니면 이제 막 몸 풀고 마운드 올라가는 상태냐.
여기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죠. 제가 드리고 하려고 했던 얘기를 바로 하셔가지고 할 네. 말이 없네요. 예. 이건 레벨은 높을 겁니다, 당연히. 높은데 고점에서 한동안 머무르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도 나오면서 그거랑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그때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월별 수출 실적 피크 찍고 조금 더 있다가 자 보기엔 한 140? 이 정도까지도 그 정도 해서 네. 더 못 치고 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한 뭐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네. 가는데 딱 보다 보니까 여기들이 이제 안 사거나 그래서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삼성전자의 연간 역대급 그 영업이익이 60조 원이에요. 네. 그때 물론 당연히 그 반도체가 좋았을 때였고, 네. 근데 지금 1분기에 5조면 제대로 해서 뭐 내년도에 HBM까지 들어온다 뭐 이러면은 분기에 이제 10조 이상의 시나리오가 이제 그렇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어찌되었건 지금부터 1년 반 안에 분기 실적 피크 한번 찍는 거는 나올 거다. 그렇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겠죠. 네. 네. 픽스 시점이 오면 두 분, 세 분께서 함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클 산업이랑 좀 근데 원래 잠깐 예. 피크를 찍어도 더 갑니다. 주가는 막 그 이게 뭐 뒤에서 밀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더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가격식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 9만 얼마 찍었듯이 그냥 막 밀고 올라갈 때 적어도 이런 데서 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들은 좀 드리겠지만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드리겠지만 근데 그럴 때면 또 다들 이제 그 얘기 나올 거 아니야. 아들 삼성전자 갖고 있지 이것도 나올 거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예. 그런 때가 꼭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런 그때가 거는 고점이다. 보시죠 뭐. 네, 그때 가서 함께 보시죠 좀 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갈 건데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공습했다라는 소식으로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해운주, 조선주 조금 올랐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리스크는 좀 장기간 지속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정학적 이슈를 전망을 하기는 네. 제가 좀 부족해서 그것보다는 지금 안 그래도 좀 불안한 상황인 게 미국이 지금 금리를 몇 번 내릴지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게다가 네. 좀 유가도 많이 올라서 다시 또 물가 자극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거든요. 예전에 70년대랑 좀 비교가 많이 될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22년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물가가 둔화된다 싶다가 다시 또 70년대 말에 다시 올라갔듯이 이번에 또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그래도 되긴 하는데 자꾸만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군이 이제 영사관을 폭격을 했는데 네. 이란이 항상 예전부터 이런 서방의 압력이나 이런 궁지에 몰리면 항상 했던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이런 조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만약에 봉쇄하면 또 물류 차질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오늘 해운주가 많이 좀 급등을 했듯이 물가를 또 다시 자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 상승도 아마 이런 중동 리스크를 좀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미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좀 되는데 만약에 물가가 정말 자극이 다시 돼서 네. 다시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게 다시 지금 지금 보니까 유가가 85불이 넘었더라고요. WTI가. 그게 다시 막 90불을 넘고 하면은 쉽게 이제 지금 몇 번 코멘트를 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수그러들고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금리 또 더 빠르게 올라가고 또 힘든 상황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증시에는 악재가 되겠군요.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이틀째 보고 있듯이 네. 금리 상승이 이제 성장주에 많은 영향을 좀 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바이오에도 마찬가지고요. 대표님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미국이 좀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게 결국에는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부추기고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무기 팔려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나온 거고. 근데 생각을 잘해야 될 게 지금 무기 팔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선거인데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여론도 물론 여론이겠지만 거기다가 유가 올라가 보세요. 미국은 휘발유가 더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휘발유가 CPI에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휘발유가 비싸고 경유가 싸잖아요. 미국은 반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뭐 주변에 뭐 다른 주변 산유국 뭐 중남미 쪽에 산유국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말도 안 됩니다. 그쪽은 막 기름이 안 좋은 기름입니다. 중진류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경진류가 돼야 휘발유로 전환돼서 이렇게 나오기 좋은 기름들인데 끈적끈적한 석유 가지고는 잘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다 뭘 증설하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예 우리나라처럼 고도화를 시켜서 휘발유를 뽑아내는데 좀 비용들이 적겠든가 이것도 아니에요. 투자도 안 해요. 걔네들은 그냥 옛날 하던 거 막 70년 된 거 가지고 그냥 삐걱삐걱 하면서 뽑아내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휘발유가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되겠죠. 지금 상황은 불편한 거죠. 지금 기점은. 그래서 그 약간 정치적인 압력까지 좀 보게 되면 85달러 이상 넘어가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란이 보복하겠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는 제 기준으로는 82달러대 이상으로는 이거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떨어지게 되면은 좀 더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82달러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각도기님 코멘트 있으세요? 아니 하여튼 유가 때문에 네. 미국이 한번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유가 안 떨어지면은 연말로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갈 거잖아요. 네. 이런 효과로 인해서 전년 대비로 이제 여기서부터 더 오르면 전년 대비가 나쁘지 하반기로 가면 전년 대비로 오르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계속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이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오늘 뭐 기관이 던져서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하고 외국인 좀 받았어요. 반도체요? 예, 네. 반도체 전기전자 쪽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안 좋은 뉴스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나쁜 뉴스하고 반도체 나쁜 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전기차 나쁜 뉴스가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면 코스닥의 대표주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 네. 이 코스닥 이거 지수적으로 계속 어려울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들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니까 약간 패키지로다가 바스켓으로다가 같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2차 전지 쪽은 조금 시장에서 잊혀진 오래입니다. 살짝 놔뒀고요. 네. 그동안에 시총에서 차지했던 게 바이오주가 높았어요. 코스닥이. 바이오주가 시총 비중으로 쭉 커지다 보니까 그걸 또 못 참고 또 확 던져버리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빈 쪽을 소부장들 좀 차 올라왔거든요. 네. 그것도 이번엔 약간 조정이 되는데 그래도 단단하더라고요.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들은요.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론은 거기다 엔터주 빠진 거 약간 보강됐고 결론은 이번엔 바이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격들이. 이번에 떨어진 예. 것은 2000년대 워낙 기대감이 없어가지고 해봐야 올라오는 거와 요 폭이 그렇게 크게 뭐 바이오주의 그 결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또 조금 있으면은 넘어갑니다. 다 또 코스피로. 그럼 이제 싹 중요한 코스닥의 2차 전지 비중들이 좀 반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영향력들이 이제 바이오 쪽에 HL도 가죠. 그러면 나머지로 나오다 보니까 워낙 지금 시총 큰 것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더 취약해져 버렸죠.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원래 오늘 정도쯤 한 880 이 정도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돌릴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이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심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스닥 중소형주는. 근데 이런 거 보게 되면 아마 또 돌아서 그냥 금리 이거 확인돼서 안정 다독이는 거 봐야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같은 업종에 투자를 하더라도 코스피 종목으로 바꾸는 게 옮겨 타는 게 조금 더 수익률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아요. 네, 꼭 그렇지는 않고 오늘도 보면은 네. 종목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번 1분기 실적 좀 자신감이 좀 차 있는 오늘 무슨 전고체 배터리니 엔캠이니 이런 좀 움직임 빼고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부터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이번에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지고 버텨 있어요. 오히려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료입니다. 이런 거 고개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큼 그렇게 서름을 받았길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 있고 생각보다 단단한 쪽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
또 1분기 실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쪽들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약간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를 딱 맞춰주기 시작하게 되면 랠리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주라고 무조건 배제할 게 아니라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쏠리고 네.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 같은 연장선 상에서 지금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중국 소비주들 있잖아요. 네. 코스닥 쪽에서도 뭐 카지노 관련주들, 화장품주들 생각보다 견고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먼저 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그 며칠 전에 네. 중국 PMI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예, 회복에 대한 강한 시그널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네. 시장에서 많이 해석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좀 날아가기 시작을 했고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조차 이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다만 그리고 또 이제 미용기기나 그리고 뭐 조금 더 영역을 넓히면 이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 네. 일본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면서 여행주들도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동안 좀 많이 코로나 때 힘들었는데 그때 쌓아놨던 기재들이 이번에 수요가 올라오면서 좀 실적으로 다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소비주들은 워낙 기대감이 없었고 많이 네. 빠져 있습니다. 특히 뭐 F&F 같은 회사를 보면은 의류 업종에 대한 수요 감소까지 맞아가지고 게다가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았던 회사잖아요. 그만큼 주가가 좀 긴 기간 동안 많이 떨어졌었는데 많이 떨어진 만큼 최근에 반등은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회복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속성은요? 얼마나 될까요?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지금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요. 네. 예. 일단 앞서 1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세 분기 정도는 이어갈 것 같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네.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수요 진작책들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장 그 수요 쪽에서 공급은 안 열고 있습니다만 수요 쪽에서 안 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선 도시에 뭐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것과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는 5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집을 못 사게 만들어놨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조차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풀리고 있어서 수요 진작책을 하려고 노력은 정말 많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의 지금 불만은 뭐냐면 기업인들은 무슨 치약 짜듯이 짜냐. 한번 그냥 팍 해줘야지. 네.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게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불만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의 의견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연장선 상에서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 혹은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 저는 중국 소비 말고 예. 중국 소비 없어도 잘했던 쪽. 그게 플러스 알파가 중국 소비로 들어온다 그래서 좋아지는 쪽. 네네. 이쪽으로 네. 보겠습니다. 화장품 좋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